네, 이번 시간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밸류 체인과 활용 사례를 안내하는 패널 토크 시간입니다. 본 패널 토크를 진행하시는 좌장님과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토크의 좌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발표를 진행해 주셨던 분이죠. 테크프론티어 한상계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업스테이지 권순일 사업총괄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리튼 테크놀로지스 이세영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클레온 정승혁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이프리카 김동규 부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패널 토크는 각 기업당 10분씩 총 40분간 발표가 진행되고요. 마지막 20분은 참석해 주신 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성형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밸류 체인과 활용 사례를 주제로 패널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를 오늘 받지를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물어봤는데, 그래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5분 이내로 32,000 토큰 이내로 그래서 각 개인의 소개와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먼저 우리 권순일 사업총괄님부터. 예. 네. 안녕하십니까. 그 업스테이지에서 사업총괄을 맡고 있는 권순일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 온 김에 그냥 드리면, 네, 저는 지금 업스테이지에서 사업 전략하고 개발 이제 쪽을 맡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오시아 벤지아 교수가 이제 창업했던 엘리먼트 AI, 끝은 시작에 비해서 창대하진 않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동북아시아 사업 총괄을 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업스테이지로 이제 온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이 조금 넘었는데 회사는 한 3년째입니다. 3년차. 나름 초기 멤버죠. 근데 제가 왜 여기로 왔냐부터 좀 얘기를 하면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을 조금 더 설명드리기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엘리멘트 AI 때 있을 때 사실 엘리멘트 AI가 이제 어떻게 보면 펀딩도 한 3천억 가까이 받고 오시아 벤지오 교수가 창업해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거 대비해서는 사실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한 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사업 개발을 하고 이제 영업을 하고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벌써 한 4년 전이죠. 생각보다 AI를 현실 세계에서 내려가지고 밸류 창출할 수 있는 영역들을 고객들도 그리고 AI를 하는 기업들도 그렇게 잘 찾던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 자체가. 그래서 그 시기 자체 일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AI가 분명히 이제 밸류 창출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생기고 있는 건 맞는데 왜 못 쓸까? 이런 게 이제 뭘 풀어야지 이걸 잘 쓸 수 있을까? 좀 아쉬움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회사가 엑시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백수 생활을 좀 원래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엑시트하고 나서 좀 그냥 쉴 테니까 돈이나 주세요 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썬킴 지금 업스테이지 대표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근데 제가 원래는 이제 서브스케일 엘리먼트 AI 아닐까 하고 이제 들어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는 비즈니스 밸류 낼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팔겠다라고 이제 만난 자리에서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서 입사를 했고, 실제로 지금 업스테이지가 하는 일은 거창한 이제 미래지향적인 AI 이런 것보다는 현실 세계에서 지금 밸류를 낼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는 기술들, 이미 그러니까 꽤 성숙도가 높은 기술들이라고 판단된 영역에서 솔루션화를 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AI가 저는 아직은 제대로 솔루션화된 것들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그때그때 손을 많이 타지 않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저희 회사 모토는 이제 easy to apply AI예요. 누구나 좀 쉽게 쓸 수 있는 솔루션이 된 AI를 만들자고.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다큐먼트 AI, 그리고 개인화 추천인 퍼스널라이제이션 제품도 사실 기술적으로 매우 성숙이 좀 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S컵이나 생성 AI 쪽을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에도 붙여보고 하는 게,
일단 예전에 커버하기 힘들고 원래 저희가 기술적으로 안 보려고 했던 영역이 GPT가 좀 많이 커버를 하면서 밸류를 줄 수 있어서 저희도 그러면 거기에서 비즈니스 밸류가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보고 사실 테스트를 여러 개 좀 해보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딱 한 5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 김동규 부대표님인데, 예. 김동규 부대표님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프리카의 김동규 부사장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한국 IBM, 티맥 소프트에서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해왔었고요.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14년인가 16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16년 때 그때 당시 보이스피싱이 되게 좀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을 했는데 그 전에 보이스피싱을 막을 때 은행에서 보통 이 사람한테 속아서 이제 보이스피싱범에 속아서 계좌를 이체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이제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막기 전에 룰 베이스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보면 새로운 IP에 뭐 접속했다든지 아니면 공인 인증서가 뭐 이제 바뀌었다든지 그걸 노티스를 해서 해야 하는데 사실은 룰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그렇게 만드니까 성능은 좋았으나 오타임이 사실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출금 계좌도 사실 막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해서 뭐 S은행에서 딥러닝 기반으로 이제 그 이상 탐지를 하는 것들을 프로젝트를 했는데 재밌던 결과는 그때 한 1억 건에 그때 그 S은행에서 한 달에 그 이체되는 그 계좌 트랜잭션이 1억 건 정도가 됐었는데 어떤 데 보니까 한 5천 건 정도가 사고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7천 건 정도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7천 건을 확인해 보니까 나머지 2천 건이 다 이제 금융 사기였던 거죠. 근데 그러면 왜 이 은행을 인지를 못했냐? 보통 이제 금융 사기가 발생하게 되면 아예 포기를 해서 신고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담아 있었고 그게 원래는 룰 베이스로 했으면 결코 잡을 수 없던 부분들이 이제 거기서 잡히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인공지능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현재 에이프리카라는 회사는 인공지능 개발을 하는 플랫폼 그리고 인공지능 서비스, 인공지능에서 여러 모델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이제 뭐 판별 모델이나 생성 모델이 융합이 돼서 하나의 이제 매시업이 되는 형태로 서비스가 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보면 줌 많이 쓰시죠. 줌 이렇게 많이 쓰시면 줌에서 뒤에 이제 그 화면에서 뒷배경 이제 바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AI 알고리즘에서 사람의 윤곽선을 이제 확인해서 탑재되어 있는 건데 사람들은 사실 그걸 AI로 생각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AI 서비스는 결과적으로 사람처럼 대하고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 뭐 생성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앞으로는 판별 모델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판별 모델과 생성 모델이 같이 이제 매시업이 돼서 사람처럼 뭘 물어보게 되면 이제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는 판별 모델을 확인을 해서 이제 그 확인하는 그런 이제 완성형 형태로 이제 AI 서비스가 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AI 그 이제 개발하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발 데이터를 분석하는 체계, 그다음에 그걸 매시업하는 이 두 가지 체계를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저희 주로 고객사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제 공개되어 있는 API를 사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객들이 이제 그 기업 내에서 쓸 수 있는 LLM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리튼, 이세영 대표 CEO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생성 AI 스타트업 리튼 테크놀로지스 대표 맡고 있는 이세영이고요. 저희 팀은 이제 21년도 4월에 설립돼서 이제 최근에 2주년 끝내서 이제 3년 차로 이제 들어선 팀입니다. 저희 팀은 완전히 이제 생성 AI를 아까 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응용하는 기업으로서 시작을 했던 팀이고요. 저희는 처음에는 집중했던 문제가 이제 2020년 때부터 그 장문에 대한 영역들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 창업을 했는데 학생 창업을 하기 전에 고등학생 때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글을 더 잘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프라인에서 하는 그런 컨퍼런스를 이제 한 8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이제 이런 그 생성 AI 기술 스택을 좀 일찍 목도하고 또 이제 그것을 비즈니스로 이제 풀어내고자 하는 결심을 했던 게 이제 2020년도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1월에 코로나19가 이제 한국에서 터지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때 1월에 이제 행사를 앞두고 있었어요. 컨퍼런스 제가 열던 그 한국 청소년 학술대회라는 컨퍼런스를 이제 개최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 저희도 뭐 안전을 위해서 대회를 취소했고 그로부터 이제 뭐 환불금도 생기고 뭐 대학교 한 4학년 때였는데 이제 한 1억 원 정도의 환불금을 이제 어떻게 갚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프라인에서 하던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옮기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온라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제 사람과 사람의 그런 인터랙션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장문, 특히 생각을 표현할 때 생기는 그런 표현의 병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스택이 없을까 이제 좀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마침 저와 함께 그 공동 창업했던 친구가 당시에 이제 NC에서 그 GPT-2를 기반으로 이제 게임 스토리 생성을 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GPT와 관련된 생성 기술을 활용하면 사람들의 그런 장문을 좀 더 획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그렇게 좀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던 거는 20년도 말부터 사실 챗GPT부터 이제 그 이런 생성 AI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했지만 20년도 말부터는 트위터는 이미 약간 엄청 수많은 데모들이 쏟아지면서 그런 생성 AI 초반이 이제 시작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이 생성 AI라는 새로운 기술이기에 가능한 비즈니스를 펼치면 충분히 큰 임팩트와 같이 그리고 또 저희가 추구하던 그런 창의성의 확장이라는 미션을 달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 회사 이름도 이제 리튼이라고 쓰여진이라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로부터는 21년도부터는 아까 또 한 대표님께서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그런 제스퍼와 같이 특정 영역들을 해결하는 그런 버티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다가 그걸 저희는 이제 거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정말 수많은 생성 모델들 지금도 계속 쏟아지고 있는 다양한 생성 모델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고 또 그것이 자신에 맞춰서 더 개인 에이전트화 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포털과 같은 플랫폼을 꿈꾸면서 지금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레온 전 대표님, 진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클레온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진승혁입니다. 저희 클레온은 19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해왔고요. 저희 클레온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얼굴 사진 한 장과 음성 데이터 30초만을 활용한 실시간으로 디지털물을 생성할 수 있는 AI 기술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요 근래 계속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화될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SNS, 소셜미디어가 나오기 전과 나온 후로 사실 사람에 대한 관계, 친구에 대한 관계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저는 이제 곧 다시 한번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회사 내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일 중 하나가 제 디지털문 10가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승혁 대표인데 이제 CEO형의 디지털문, 친구형의 디지털문, 가족형의 디지털문 같이 이제 그 페르소나를 만들어내고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이제 그 대상, 예를 들면 제 디지털문이 대화할 대상이 나의 친구라면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고 아니면 나의 회사원이라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디지털문을 만들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제일 크게 집중하고 있는 거는 누구나 쉽게 자신의 디지털문을 만들어내고 그 디지털문이 자연스럽게 인터랙션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해외에서 이제 엔비디아와 메타와 같이 협력을 해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가 잘 된다면은 향후에는 이제 지금 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미국에 있는 어떤 통신사의 CS 솔루션을 아예 디지털문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기존에 되게 반복적으로 진행되던 일들에서 사람들도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실제로 그 상담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답답함을 느끼는데 이런 거를 저희가 흔히 말하는 멀티모달 솔루션이라고 하죠. 이 멀티모달 솔루션을 도입을 해가지고 유저가 실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서 훨씬 더 호감도도 상승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바로 시각적으로 띄워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이제 빠르고 이제 훌륭한 CS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순히 CS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제 기업에서 이러한 혁신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시간 내에 더 한 1, 2분씩 짧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들을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씩만 짧게 질문하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고 그다음에 플로우로 넘길게요. 일단 저기 업스테이지 보면 한 100만 가까이 됐죠? 외국으로도 진출한다고 그러죠? 네, 근데 지금은 우리한테 과금 안 하잖아요. 돈을 태우고 계시는데 언제쯤이면 어떤 뭐 유료 모델이라든가 다른 그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을 그 에스카업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S컵 자체는 사실 지금 사업 그 자체로서 사업 모델보다는 거기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생성 AI 변화의 테스트 베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저는 사실 냉정하게 아직 지금 챗 GPT로 지금 활용된 이게 밸류 체인이 명확하게 나온 그리고 누가 밸류풀을 가져갔는지가 생태가 확정이 안 된 상태라고 보거든요. 결국에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점에서 저희가 그런 플랫폼을 채널을 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환경이면 충분히 비용을 태울 만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알겠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도 제가 다른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 카카오도 자체적인 LLM 모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포기는 아직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순간 S컵 같은 서비스를 내보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하고 뭐 그렇게 불특정 다수 API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제휴를 다 맺어서 해서 저희도 제휴를 맺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카카오에서 이제 LMM을 만약에 자체적으로 지금 시도를 당연히 하고 계시고 만들다고 하면 뭐 그거를 사용하는 것도 저희는 고려를 하죠. 사실 잘할 수 있겠죠. 뭐. 그렇죠. 그냥. 저희 회사가 사실 잘하는 거는 이제 파인 튜닝하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쪽이지 사실 LMM 자체를 저희가 만드는 거를 하고 있지는 않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겹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리튼도 궁금한 게 있는데 리튼이 한글에 대해서는 하이퍼컬러바 쓰고 있고 영어는 GPT-4 쓰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비중이 사용자들이 사용 비중은 얼마나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써보시면 이제 루틴이 처음 이제 대화를 할 때부터 뭐 GPT가 가동될 수도 있고 하이퍼컬러가 가동될 수도 있고 유저들의 그런 그 입력과 행동에 따라서 또는 선호에 따라서도 그런 모델들이 결정되는 방식이거든요 뒤에서. 그러다 보니까 유저의 선택에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근 원래 이제 저희가 처음 작년 10월에 출시했을 때는 하이퍼클로바의 이제 한국어 성능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그 한국어 관련된 유저들의 니즈를 해결할 때 하이퍼클로바가 가동됐지만 지금 이제 다양한 뭐 대체될 수 있는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모델들을 좀 다양하게 유저들한테 한번 제공해줘 보고 있는 저희 또 그러면 한글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아웃풋은 다른 LLM 갖고도 그 컨버세이셔널 모델 갖고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일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고 파인 튜닝된 뭐 저희만의 자체 모델을 쓰기도 합니다. 오픈 소스 기반의 파인 튜닝된 모델들이요. 거기서 가장 이렇게 이거 굉장히 잠재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게 나타난 게 있나요? 사실 이건 오픈 AI에서도 밝혔던 내용이긴 한데 그 생성 AI가 주는 그런 밸류 프로포지션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 리튼에서 유저들이 반응하는 것도 상당히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완전히 콘텐츠 초안 생성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에이션,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기획과 같은 영역들. 세 번째는 이제 업무 자동화의 그 요소들이 많은 부분들 이렇게 3가지인데 저희도 보면 초반에 그 제스퍼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처음에 거점으로 만들 때도 그런 3가지 밸류 프로포지션에서 큰 반응들이 있었고 지금은 지금 또한 이제 그 3가지 툴들을 많이 사용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저희가 또 발견했던 재밌던 사실은 1, 2, 3이라고 했을 때 1번 밸류를 느낀 사람한테 2번이나 3번을 제안해 줬을 때 그런 유저들의 리텐션이 되게 높아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클레오는 메타휴먼 쪽으로 제가 봤는데요. 제가 그렇게 아주 많이 잘하는 회사는 아니라서. 근데 그거를 선언한 회사는 되게 많잖아요, 국내에서. 게다가 또 기술적으로 보면 언리얼에서 또 메타휴먼 보면은 또 놀라울 정도의 퀄리티를 또 보이고 있고, 그건 뭐 엔비디아도 또 자랑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적 특장점이라 그럴까? 다른 데서보다 좀 내세우고 싶은 게 어떤 거예요? 그 메타 휴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VFX와 3D 그래픽스에 이제 기반해서 만들어진 기술이고 저희 기술 같은 경우 이제 AI 기술 기반으로 이제 생성을 해서 만든 기반이다 보니까 일단 저희 결과물 자체를 보면은 완전 실사에 가깝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언리얼 엔진을 만들면은 아직은 이제 그래픽적인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초계이나 즉 제 얼굴과 제 음성 그다음 나의 말투 이런 것들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사실 생성형 모델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훨씬 더 적은 데이터로도 빠른 시간 내에 자신들이 원하는 디지털을 만들 수 있다. 생성형이라 그러면 미디전이 버전 5.1 정도 퀄리티까지 나오는 건가요? 저는 그거 보고서 너무 놀랐는데 5.1은 이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미드저니 같은 경우 어쨌든 그냥 하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개념이라면 네. 저희는 조금 더 비디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랙티브하게 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꽤나 기술력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음성과 같이 연계되고 채팅과 같이 연계되려면 이 움직임이나 이런 게 자연스러움이 굉장히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제스처나 표정이나 아직도 거기가 약간 챌린저블한 영역인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왔고 지금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6월 정도에 곧 공개할 예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제가 자꾸 아프리카로 보여서 아프리카 TV는 제가 관여를 했던 회사인데 아프리카는 제가 소개받기로는 AI 클라우드다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아까 지금 얘기하신 거 보니까 AI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툴즈 앤 뭐 테크놀로지들을 제공하고 솔루션도 제공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클라우드 쪽에는 관여가 없으신 거예요? 사실은 저희는 사실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좀 더 서비스 네,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솔루션 납품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사실 이제 챗 GPT를 본다고 하면 얼마 전에 4월 중순인가쯤에 GPT에서 뭐 데이터가 누출되는 버그가 생겨서 그 기업에서는 이제 그때 난리가 났었고 삼성에서 사실은 이제 GPT를 쓰지 말라는 금지령까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성형 AI가 많이 이제 기업 레벨에서 서비스가 된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뭐 오픈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픈된 클라우드를 쓸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이제 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생성형 AI를 외부에 있는 API를 쓰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뭐 온프레미스 솔루션도 나오겠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사실 여러 공사나 공단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드린 판별형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분석한 걸 가지고 마치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사내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하세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고 한다고 하면 경찰이 12만 명이나 됩니다. 근데 그러면 내부 서비스가 되게 많이 있을 거잖아요. 경찰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법령 데이터들을 조회해서 거기에 맞춰서 법률에 맞춰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책에 맞춰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이 사실은 대단히 이제 그런 상담에 관련된 업무들이 되게 많으신 거죠. 그러면 뭐 챗 PDF나 아니면 뭐 챗 GPT나 이런 기술 내부에 그 모델을 장착하고 첫 번째로는 내부 인원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사실 현재 집중하고 있는 거는 그런 기업들이 생성형 AI와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낼 때 이것을 같이 좀 서비스를 매시업해서 구축형인데 그게 이제 클라우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성인 거죠. 구성을 해서 거기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사실 앞으로도 생성형 AI가 본격화되면 아마 이제 외부에 있는 API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또 반면에 이제 그 온프라미스에서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의 요구도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거기 지금 포커싱에 맞춰져.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지금 30분 지났는데요. 뭐 여기 있는 어느 분이라도 지명을 하시고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서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평소에 이 회사들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대표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은 거라든가. 대표님 저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누구한테? 대표님께요. 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이제 과거 인터넷 생태계들, 인터넷 기업들이나 인터넷 비즈니스들이 시작됐을 때를 이제 다 목도하시고 또 실제로 그런 포털 기업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당시에도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제시가 안 되다가 또 전혀 다른 새로운 곳에서 제시가 되기도 하고. 무료로 계속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가는 회사들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또 언젠가 그런 유저들을 확보해서 또 수많은 또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성공 사례들도 있었는데 아까 이제 강연 전에 말씀하셨던 게 운삼복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한국의 생태계들은 어땠고 그 비즈니스 모델들의 약간 성공의 약간 요인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이 생성 AI 비즈니스를 하는 저희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여러분 노인네 티 내는 건데 요새는 멋있는 말로 피버팅 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을 모아서 광고 모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스타트업 무슨 뭐 평가 이런 거를 이제 더 이상 안 하는데 사회적 변화가 연동되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리니지 같은 경우가 원래 시작을 그 김택진 사장이 안 했어요. 그거는 제 후배들이 다른 데서 했었는데 원래 그 ISP 회사에서 했었는데 IMF 터지면서 도저히 안 돼서 그 허진호 사장이 김택진한테 미안합니다. 김택진 대표한테 그 이거 인수해달라 이 팀을. 그래서 인수해가지고 이익이 나면 이익의 몇 프로인가 3%인가 5%인가만 좀 달라 이익에. 그래서 김택진 대표가 저 게임 잘 몰라요. 그때 김택진 대표 그룹웨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넘겼어요. 넘겼는데 어느 날 이제 처음에는 뭐 몇백만 원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2억을 보내더래요. 그래서 야, 이게 전체가 아니고 이게 5%인데요. 이러고 이제 3%인데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IMF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 PC방이라는 이제 인프라가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PC방 가서 게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리니지가 그 이렇게 테이크오프 했거든요. 그걸 누가 예측했겠어요? 아무도 예측 못했죠.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건데 다만 사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으면 지금 이 생성형이나 이런 것들도 기술이 너무 뛰어나요라는 걸로는 절대로 사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회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레디니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사회 준비 상태가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준비 상태가 얼마나 됐는가를 잘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맨날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이제 페인 포인트가 뭐예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페인을 해결해줘도 돈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봉사활동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 뭐 저쪽은 그 세상을 좀 바꿔보겠어요. 그러면 1,000억, 2,000억을 투자를 해주고 밀어주는데 우리는 한 30억 줄 테니까 바꿀 수 있나 봐. 그리고 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100억 주고 한번 해봐. 이러고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스케일에 아직 우리나라에서 투자의 스케일이 뭐 시장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도 있죠. 리턴을 뭐 받을 수 있는 구조나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유니콘이 됐다라는 회사들은 다 1,000억, 2,000억씩 다 투자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상장을 저쪽 가서 하고 나스닥 가서 하고 뭐 이런 일을 벌어졌는데 그런 규모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좀 굉장히 한국의 이 IT 특히 스타트업들에 대한 어떤 숙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운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다. 어제도 그 얘기 하다가 왔는데 저녁에 후배들하고 뭐 김종 아니 뭐 JJ 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뭐 근데 시대가 제가 90년대 2000년대 초에 활동했던 시대고 지금은 또 시대가 완전히 다르니까 후배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사회를 봐야 되는데 갑자기 이 반격을 하고 와가지고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자 질문 좀 해주시죠. 예, 저 끝에 계신 분. 마이크 좀 누가 들고 가서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온 이상근이라고 하는데요. 앉아서 해도 될까요? 사실 이게 그 평소에는 이렇게 뵙기 어려운 대표님들을 말씀 이렇게 듣고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AI 관련된 스타트업에 그냥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많은 편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AI 관련된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자기가 필요한 자기 어떤 목적에 딱 들어맞는 데이터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떤 대기업이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GPT 같이 뭔가 이렇게 오픈된
소스를 오픈된 어떤 API를 이용하는 데에는 사실 어떤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내 목적에 맞게 가공하는 것에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어떤 로우 데이터를 어떤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어떤 기업을 이렇게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보셨을 때 특히 이제 그 어떤 기업의 어떤 초기 단계부터 어떤 그 매니징을 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어려움이나 아니면 뭔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걸 이제 사람을 써서 실제로 그 뭐 데이터를 검수하는 사람을 써서 비용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알고 있긴 한데 어떤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어려움이나 해결 방법 등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은 프롬프트를 1K로 줄여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리프레이즈 해보면은 로 데이터를 확보할 때 어려움과 그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뭐 레이블링을 하던 아니면은 임베딩을 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던 이런 과정들에 들어간 어려움들,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경험한 과정에서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저 먼저 말씀드리면 과거 대비 사실 데이터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유즈 케이스별로 되게 달라요. 어떤 문제를 AI로 풀고 어떤 AI 기술을 하냐에 따라 되게 다른데 어쨌든 데이터를 과거 대비해서 좀 구하기 쉬운 환경으로 변한 거는 맞고 오히려 그 데이터를 어떤 분포와 어떤 질로서 이제 컨트롤할 거냐가 훨씬 중요해진 것 같고요. 이제 그게 회사의 역량 차이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AI가 발전한 과정을 보면 이제 뭐 딥러닝,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그다음에 요즘 뭐 빅 모델 이렇게 발전한 과정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프로블럼을 풀기 위한 암묵적인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ROI 문제인데 이게 그때마다 구축을 해야 되고 그때마다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다 학습을 시켜야 되고 하면 저는 ROI가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사실 되게 많은 분야에서는 안 나오고요. 많은 유즈 케이스에서.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 저희 같은 이제 AI 전문 회사들이 베이스 모델이라고 하죠. 베이스 모델을 지금 많은 데이터들을 구해서 한번 구해놓고 고객들이나 이제 사용자들의 이제 소수의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스케일러블한 모습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게 ROI가 나오고 돈을 받고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게 전제 조건인 것 같아요. 많은 AI 솔루션 기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AI 솔루션을 하는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그 목적하에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 그 목적하에 베이스 모델을 굽기 위한 데이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보다 쉽다. 네, 이렇게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을 여전히 그냥 로 데이터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또 튜닝을 하고 클렌징을 하고 저는 이제 정부의 AI 데이터셋 구축까지 4, 5년 동안 자문을 쭉 하고 기획을 했던 사람으로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거기 클렌징에 들어가고 작업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을 가져다가도 많이 쓰잖아요. 크롤링 해가지고 쓰고 다른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고객을 위해서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은 우리 서비스를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힘들었던 경험.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가 뭐 스타트업 파크나 뭐 이런 데서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해서 AI 이제 컨설팅 파일럿을 만들어 드리거나 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이제 AI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기업도 있고 사실 이제 일반 스타트업이 AI를 만들고 싶을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뭐 생성형 AI를 만들던 아니면 무슨 판별형 모델을 만들던 사실은 가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그 회사의 인사이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이래서 보면 AI를 만들 줄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기 제가 많이 드리는데 어떤 자동차의 명장분들은 엔진 소리만 들어도 이제 고장을 판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걸 AI화 시킬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 그런 경험치가 사실 쌓여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공개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훈련용으로는 좋은데 나만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나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 그 회사만의 고유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유용한 그 가치가 있는 모델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전문 기업들이나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를 뭐 레이블링 한다거나 하는 게 보면 이래서 보면 창업자가 그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방법을 다 배워서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좀 어렵다. 다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활용해 보고 적극적으로 그 경험을 이제 그런 뭐 인공지능 회사들한테 경험을 얻는다고 하면 내재화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한 몇 조 돈을 써서 지금 AI 허브라는 사이트 들어가면은 공개 데이터셋이 한 6, 700개 있어요. 그거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기업들을 들어가 보면은 데이터가 없거나 데이터가 너무 엉망으로 있거나 해서 그거 작업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제가 그 국내에서 굉장히 큰 유통회사, 쇼핑회사를 컨설팅을 한 4개월 한 적이 있었는데 데이터 포인트도 디자인을 안 해놓고 데이터도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데이터를 뭘 보고 계세요? 했더니 뭘 모아야 될지 다른 회사한테 컨설팅을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답답해서 다른 또 재벌 기업에 있는 디지털 총괄하는 상무 여성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걔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회사가 부럽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기는 데이터를 왜 모아야 되는지를 설득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4, 5년 전에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제조기업이나 유통기업이나 또는 일반 그러니까 IT 기업이 아닌 기업들의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겠죠. 네. 제가 이제 그 컨설팅한 것 중에서 풀필먼트에서 이제 쇼핑몰에서 재고 관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재고를 배송해주는 회사에서 그 판매 그 이제 트랜지션이 70만 건이 있다고 하셔서 수요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의뢰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70만 건 있으니까 해볼만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수요 예측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 이제 쇼핑몰에서는 가장 큰 이제 그 이벤트가 뭐냐면 그 이제 반값 할인 뭐 1+1인데 데이터 수집했는데 수집한 데이터에 그 이벤트 기록이 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판매 예측을 하고 이제 그 풀필먼트에서는 재고 예측을 해서 적정한 재고를 이 정도에 구매하시기 좋습니다라고 쇼핑몰 업체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70만 건의 데이터, 3년치 누적했던 데이터가 의미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 설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네 분 다 대답하실 필요 없고요. 두 분 대답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자예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사회자인지 아는데요. 아까 그 설명 좀 해주셨을 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예.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부하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플러그인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가 그 뭐 오픈 AI나 아니면 이제 뭐 MS 같은 경우도 그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뒷단에 이제 그 플러그인 같은 경우가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이 학습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실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식으로 붙어가지고 이게 정보를 줄지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실시간 정보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네. 아니면 뭐 과거 정보를 원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건 그거에 대한 타이밍상으로 적절하게 맞춰가지고 답이 될 수 있는 것인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에 의해서 대표님이 보시기에 요 그 플러그인을 통한 에코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네 분께는 이렇게 지금 어떤 거대 뭐 빅테크로 인한 이 플러그인 구조로 갔을 때 스타트업을 하시는 업체이시니까 그로 인해서 본인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시는지 왜냐하면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는 지금 그런 걸로 인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기 때문에 네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이 질문을 리튼으로 넘길게요. 리튼이 플러그인도 하신다고 그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리튼에서 대답을 해주시는 게 먼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네, 저희도 사실
작년부터 그러니까 유저들이 그 생성 모델들의 한계를 그런 뭐 다른 서비스들과의 연결이라든지 브라우징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더 이제 극복해서 뭔가 더 유용성을 높이는 방법들에 대한 그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그인이 발표됐을 때 약간 허탈함도 좀 있었고 정말 이제 오픈 AI 위주의 생태계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뭐 두려움도 좀 있었는데 근데 또 한 며칠 지나고 더 이제 더 돕아 보니까 사실 오픈 AI에서 하는 그런 플러그인과 같은 것들은 뭐 챗GPT의 가치를 높여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오픈 AI는 생성 모델들이 마치 전기와 같이 모든 서비스들에 이제 사용되는 당연한 기반 기술이 되길 바라고 있는 기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런 그 전기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한 시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응용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오픈 AI의 GPT 모델의 플러그인이 더해진 형태의 API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고 이제 리튼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플러그인을 만들고 있느냐 했을 때는 이 플러그인과 같은 특히 기존의 오토 서비스들이라든지 또는 뭐 그 각 나라마다의 그런 그 인터넷이나 모바일 생태계들과 생성 AI를 연결하는 시도들은 아직까지 이제 영어권의 큰 파트 외에도 비영어권에 이제 많은 기회들이 좀 존재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에 이제 그런 몇몇 대표 서비스들과 생성 모델들, 생성 모델은 단순히 오픈 AI와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양한 생성 모델들과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아키텍처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기대하는 바는 유저들이 느끼기에 그런 기술의 유용성 자체가 이제 상당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저들은 현재 지금 AI를 마치 이제 대화 상대처럼 느끼고 있고 가족, 동료, 친구들과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업무를 하거나 일상생활을 살던 것들만큼의 비율만큼 AI와 대화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그런 미래들이 이제 그리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 메신저 너머에 있는 AI라는 존재가 더 가치 있기 위해서는 플러그인과 같은 그런 세상과 연결해주는 시도들도 필요하고 그냥 다양한 AI 네이티브한 어플리케이션들, 그러니까 생성 AI 네이티브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한다면 그런 것들도 쉽게 연동을 해줘야 유저들이 대화하는 상대의 그 가치 자체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결국 앞으로 줄 수 있는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순일 사업총괄한테는 이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게 예전에 웹 2.0 시대 때 이제 매시업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더 확장된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API를 이용할 때는 내가 서비스가 중심이고 제 기능을 내가 불러다가 쓴다라는 입장인데 내가 그걸 플러그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플랫폼 안에 내가 정속적이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물론 뭐 서로 간에 주고받는 가치가 있으면 되겠는데 기업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픈 AI가 됐던 뭐든 챗 GPT의 API를 불러오는 거를 더 선호할 것 같아요. 내가 챗 GPT의 그 플랫폼 하에 같이 들어가는 거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주체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라는 입장에서는 저는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LMM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걸 독과점식으로 하고 이 생태계를 내가 다 좌우하겠다의 목적으로 저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키우기 위해서 너희가 잘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게 목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모델이 잘 작동했던 이제 성공 사례들을 워낙 많이 이제 저희가 봐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 주신 것 좀 연동해서 얘기하면 그 플러그인이라고 하지만 어떤 목적을 가진 플러그인이냐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챗GPT 저쪽에서 말하는 그 플러그인은 어떻게 보면 GPT를 너희들이 그냥 가져다 쓸 수 있게 편하게 너희 어플리케이션에 이런 거에 잘 꽂아 쓸 수 있게 가까운 플랫폼에 가깝고요. 이제 뭐 플러그인들이 여러 개인데 아마 리트는 이제 서비스에 넣는 것들을 더 이제 플러그인화 시키시는 걸 생각을 하실 거고 이제 저희 에스컵 같은 경우는 이제 B2B 쪽에서는 에스컵 비즈니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어떤 거냐면 저희는 사실 미드웨어성의 이제 뭐 굳이 말하면 플러그인이고 저희는 그냥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고객들이 어플리케이션에 쓴다고 하면 저는 범용 모델을 가져다 쓰는 거는 사실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뭐 파인 튜닝 모델이나 특화 모델이 필요로 할 텐데 그거를 중간에서 미들웨어가 됐든 미들 레이어에서의 툴이 됐든 제공해주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는 저희도 테스트 중입니다만 저희는 그걸 공급하는 이제 플랫폼이 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 생각에는 플러그인은 다양한 형태의 방식으로 목적성을 갖고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올 거고, 그렇게 나오는 모든 회사들이 자기가 독점해서 이거를 주도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협업해서 서로 파일을 늘리는 방향으로 한동안은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된다면은 사실 앱스토어 같이 발전해서 상생하는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같이 크는 모델이 되겠는데, 다만 우리가 크롬의 익스텐션과 사실은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와 다 약간의 포지션이 다르고, 그러니까 종속성도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이게 어떻게 발전될지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한데, 의미 있는 플러그인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냥 재밌는 것들만 들어오면은, 저도 뭐 크롬에서 익스텐션 되게 많이 쓰는데 거기에 무슨 대단한 서비스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누구 게임이 될 건가. 지금 네이버도 하이퍼클럽 X를 만들면서 그 플러그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 자체의 서비스가 많잖아요. 이 네이버 자체의 서비스와 외부의 익스터널 플러그인과의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건가. 이게 굉장히 네이버로서는 굉장히 골머리를 앓는,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오픈AI는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갖다 붙이겠다는 얘기가 더 쉬운 거죠. 예. 서로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오픈AI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나오는 대부분, 뭐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포함해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챗GPT가 명확하게 잘하는 영역에만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거기에서도 할루시네이션에 뭐 다양한 이슈가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럼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킬러 서비스, 킬러 컨텐츠, 진짜 이걸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BM이 나오기 시작을 해야 사람들이 와우 하면서 이제 팍 터지는 건데, 아직은 그거를 뭐 누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다들 도전하는 단계에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재식 교수는 요즘에 6월쯤 되면은 잦아들 겁니다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두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 얘기 그만할 것 같다. 6월쯤 되면. 근데 모르죠. 예. 이게 거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이런 쪽이랑 좀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뭐 플러그인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이용은 많이 하시겠죠? 컨버세이션을 이용하거나 TTS나 STT나 이런 건 다 이용하실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소통의 혁신이라는 좀 키워드를 갖고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LMM이 됐든 이런 이제 대화형 솔루션은 저희가 아닌 다른 회사가 할 거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오히려 좀 UX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 해서, 정말 사용자와 내가 대화, Artificial AI가 정말 기계가 아니라 내가 얘와 정말 대화할 때 정말 편안하고 어색하지 않고 언제든지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만드는 게 저희의 사실 핵심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소통하는데 가장 편한 게 언어고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챗GPT의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은 자연어로죠. UX의 승리라고 보는 거죠. UX. 아까 여기서 또 손 드셨던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질문해 주세요. 이 질문하고 혹시 시간이 허락이 되면은 하나 정도 더 받고요. 없으면 이 질문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듀테크 기업에서 서비스 기획을 하고 있고요. 리튼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처음에 리튼 서비스를 접했을 때 비즈니스 모델을 두 개로 봤어요. 하나는 그 제스퍼 AI의 한국어 버전, 쉽게 말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논술 장문 교육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봤었는데, 제가 팔로우를 못한 걸 수도 있긴 한데, 두 번째 모델은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저의 창업 전에는 한 8년 정도 청소년들의 글쓰기를 도와주는 일들을 했었고, 그거를 코로나19 이후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성 AI 기술을 발견하게 됐고, 그 안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생성 AI로 시도했던 그 제품 자체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사실 지금 챗GPT가 교육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산기처럼 이제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때는 좀 이제
초기 단계여서 저희는 그 생성 AI 모델들의 그 생성 능력으로 질문을 던져주는 형태로 제품을 빌딩했었고, 그게 이제 CES에서도 생성 AI 제품 최초로 이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저희는 현재 지금 저희 회사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걸 써야만 되니까 이걸 잘 쓸 수 있고 쉽게 쓸 수 있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생성 AI 플랫폼으로 가고 있고, 교육이나 뭐 일단 사업 계획서 같은 다양한 버티컬들은 도전 또는 실험의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러그인으로 기존 서비스들을 연결하는 것도 있겠고, 그런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들 저희도 개발하겠지만 앞으로 뛰어난 회사들이 많이 개발해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AI 네이티브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쉽게 연동되도록 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요 네 회사의 기술이 합쳐지면 나오는 게 교육일 거라고 생각해요. 다큐멘트 AI와 생성과 휴먼과 그다음에 프라이빗 솔루션과 이렇게 되면은 AI 튜터를 만들 수 있을 거고, AI 튜터 만드는 게 가장 큰,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분야가 교육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제너레이티브 AI가.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기회가 많을 거라 생각하고, 제 후배가 다시 한 20년 만에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긴 시간,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나중에 끝나고 따로 질문을 하세요. 인사 나누시면서. 예. 아수겁이 지금 카톡이랑 라인에 출시돼서 저도 실제로 사용해보고 되게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건 챗GPT 오픈 AI 쪽 기반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클로바 같이 고유의 챗GPT 하이퍼 클로바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업스테이지도 그래도 좀 되게 좋은 모델러분들 많고 실제로 모델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러한 오픈 AI 방식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돈 때문 아니에요? 네, 가장 큰 건 돈 때문인 거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파인 튜닝 쪽이 저희가 잘하는 영역이고, 사실 저희 회사 목표 자체가 이제 밸류 크리에이션을 모니타이즈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제 만들자여서, 그런 프롬프트하고 파인 튜닝 잘하는 저희 역량으로 이거를 좀 뾰족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실제로 하실 수 있게 만들자의 이제 관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한동안도 직접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모델 만드는데 엄청난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고요. GPU 살 돈이 없을 거예요. 여기가 한 1,000억 원어치 사야 되는데. 예, 3시 됐는데 그 질문 따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니까 괜찮으시겠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